나는 임신 8개월이었다. 그는 마치 수박이라도 품은 듯 불룩했고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힘겨웠다. 하지만 내게 가장 힘든 것은 무거운 몸이 아니라 텅 비어버린 마음이었다. 남편 김민주는 벌써 일주일째 매일 밤늦게야 귀가했다. 물어보면 그는 항상 회사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라 접대가 많아 피곤하다고 답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몇 마디라도 더 캐물라치면 그는 넥타이를 잡아당기면 그는 넥타이를 잡아당기면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벽시계는 똑딱똑딱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문 밖은 여전히 고요했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잠은커녕 정신이 또렷했다. 뱃속의 아가도 덩달아 꿈틀거렸다. 물 한 잔 마시려고 더듬더듬 소파 팔걸이를 짚는데 딱딱한 종이 조각이 손에 잡혔다. 뽑아보니 호텔바에서 사용한 영수증이었다. 날짜는 그저께 밤엔 그저께 바에서 사용한 영수증이었다. 금액은 만만치 않았다. 바로 그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영수증을 손에 꽉 쥐었다. 김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다. 이 시간에 아직 안 자고 뭐해? 사람 놀라게. 나는 그가 신발을 벗고 외투를 벗는 것을 지켜봤다. 얼굴에는 진정한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흔들렸다. 당신 기다렸어. 그저께 밤에 정말 접대였어? 내가 물었다. 그럼 아니야? 박서연, 난 매일 죽어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당신 신문까지 받아야 해?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늘 그랬듯이 나를 비난하는 말투였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묵묵히 돌아섰을 것이다. 싸우는 것이 싫었고 감정이 상하는 것도 쉬웠으며 무엇보다 태아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손안의 종이 조각이 내 손바닥을 아프게 찔렀다. 나는 손을 그의 앞으로 내밀어 천천히 펼쳤다. 그럼 이 호텔 와인 영수증도 접대의 일부였어? 거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김민준의 안색이 확연히 변했다. 그는 바람처럼 빠르게 영수증을 낚아챘다. 이건 동료가 주머니에 흘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맞아. 지난번 회사 단합대회 때 내가 부장님 대신 계산하고 영수증 처리를 잊었나 봐. 박서연, 이걸 어디서 찾아낸 거야?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그는 빠르고 급하게 변명했지만 논리는 뒤죽박죽이었다. 단합대회는 한 달도 더 전의 일이었다. 나는 확연히 당황한 그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캐물어봤자 소용없었다. 그는 늘 변명거리를 만들 테니까. 김민준도 자신이 과민 반응했다는 것을 느꼈는지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됐어. 쓸데없는 생각 말고 어서 자. 아기한테 안 좋아. 나도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 그 말 마치고 그는 도망치듯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안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 영수증은 가시처럼 내 마음에 박혔다. 이 텅 빈 집, 점점 더 낯설어지는 남편, 그리고 곧 태어날 뱃속의 아기,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날 밤 나는 거에 눈을 붙이지 못했다. 동이틀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해는 중천에 떠 있었고 집에는 또다시 나 혼자였다. 김민주는 일찌감치 나갔고 시어머니 이숙자 여사의 방문도 열려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식탁 위는 깨끗했고 빵 한 조각조차 남겨두지 않았다. 내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다. 삐틀거리며 거실로 걸어갔는데 차상 위에 평소 과일 접시가 놓여있던 자리에 눈에 띄는 쪽지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나는 쪽지를 집어들고 한눈에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쪽지에는 시어머니 이숙자 여사의 필체로 익숙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의기양양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휴대폰도 없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맹렬히 뒤를 돌아 집안을 둘러갔다. 죽은 듯한 고요함.
나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식료품 저장고에는 쌀, 밀가루, 식용유, 소금 등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나는 다시 침실로 달려가 휴대폰을 찾았다. 어젯밤 침대 머리맡에 충전 중이던 휴대폰은 온데간데 없었다. 끔찍한 생각이 내 머리를 아득하게 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침실로 달려갔다. 옷장이 절반쯤 비어 있었다. 현관 신발장으로 달려가 보니 평소 자주 신던 신발 몇 켤레가 사라졌다. 김민준의 여행 가방도 원래 자리에 없었다. 그들은 갔다. 온 가족이 나를 홀로 마치 쓰레기처럼 이 텅 빈 집안에 음식도 없고 통신수단도 없는 곳에 버리고 간 것이다. 쪽지의 글씨는 독사처럼 내 눈에 파고들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휴대폰도 없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마치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이건 벌인가? 아니면 그들은 애초에 내가 이 아기를 무사히 낳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걸까? 공포가 차가운 바닷물처럼 순식간에 나를 덮쳤다. 배가 맹렬히 한 번 움찔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끝인가? 나는 이렇게 그들에게 버려져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박서연, 살아야 해. 아기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나는 내 허벅지를 세게 꼬집었다. 고통이 나를 조금이나마 정신 차리게 했다. 음식이 없어도 집에는 수돗물이 있었다.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 하지만 휴대폰이 없는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지? 이웃들과는 친하지 않았다. 게다가 2층은 방음이 잘 되어 있었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하면 어쩌지? 잠깐, 문득 뭔가가 생각났다. 나는 힘겹게 일어나 서재로 기어갔다. 서재에는 잠긴 서랍이 있었다. 결혼 전 내가 소중한 물건들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두꺼운 사전 속에 숨겨두었던 것. 결혼 후에는 거의 열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열쇠를 찾았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일기장, 그리고 낡은 구형 휴대폰과 충전기가 들어있었다. 그건 내가 대학 시절에 사용하던 휴대폰이었다.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바꿨지만 기념이 될 것 같아 버리지 않고 계속 전원을 끈 채 이곳에 보관해 두었던 것이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충전기를 꽂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며 희미한 배터리 잔량과 함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단순한 화면이 나타났다. 나는 전화를 걸어봤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번호는 김민준의 번호도 수천리 떨어진 친정집 번호도 아니었다. 친정은 상황상 전혀 기댈 수 없었다. 내가 생각한 것은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최유진이었다. 그녀는 지금 변호사였다. 졸업 후 연락이 뜸했지만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전화는 오랫동안 울렸다. 아무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순간 저편에서 건조하면서도 약간 의아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목구멍이 꽉 막혔다. 몇 달 동안 억눌려왔던 서러움, 공포, 절망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유진아, 유진아, 나 서연이야. 살려줘. 전화기 저편에서 최유진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긴장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울지 마. 천천히 말해. 너 어디야?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나는 필사적으로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명확히 하려 했지만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유진아, 김민준이랑 시어머니, 시누이, 그들이 다 떠난 것 같아. 나 혼자 집에 가둬두고 집에 먹을 것도 쓸 것도 아무것도 없어. 휴대폰도 가져갔어. 그들이 쪽지도 남겼어. 쪽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분했고 한순간에 내 혼란을 잠재웠다. 나는 흐느끼며
쪽지에 쓰인 글을 그녀에게 읽어주었다. 저널이 접혀는 2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유진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퍽 하는 소리, 마치 무엇인가를 탁자 위에 내려놓는 소리 같았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그녀는 욕설을 뱉었지만 이내 단호한 어조로 돌아왔다. 서연아, 잘 들어.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한 단계씩. 첫째, 집에 너 혼자 있는 거 확실해? 그리고 모든 출입구가 밖에서 잠겨 있어? 나는 벽을 짚고 일어나 천천히 현관문으로 가서 문 손잡이를 돌려봤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베란다 창문도 확인했지만 모두 잘 닫혀 있었다. 나는 십몇 층에 살고 있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었다. 문이 밖에서 잠겨서 나갈 수가 없어. 내가 말했다. 좋아. 둘째, 집에 음식이나 식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꼼꼼히 찾아봐. 구석구석 다 뒤져봐. 나는 허리를 짚고 다시 한번 냉장고를 꼼꼼히 뒤져봤다. 텅 비어 있었고 심지어 냉동실도 전원이 끊겨 있었다. 쌀통도 비어 있었고 모든 양념통이 사라졌다. 찬잔에는 빈 양념병 몇 개만 남아 있었다. 정수기 물통도 비어 있었다. 그들은 정말 철저했다.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어. 수돗물만 있어. 내가 말했다. 수돗물이라도 괜찮아. 최소한 기본적인 생존은 보장될 거야.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몸 상태는 어때? 배가 아프거나 출혈이 있거나 불편한 점은 없어. 나는 잠시 몸을 느껴봤다. 놀라움과 배고픔 때문에 약간 심장이 두근거리고 힘이 없는 것 외에는 뱃속의 아기는 아직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다. 아직은 없어. 그냥 좀 불안하고 힘이 없어. 내가 말했다. 없으면 됐어. 잘 들어 서연아. 체력을 아껴. 최대한 움직이지 마. 당장 수돗물을 조금씩 마셔. 그리고 편안한 곳에 반쯤 누워 있어. 네가 가진 이 구형 휴대폰 배터리는 어때? 충전할 방법은 있어? 나는 화면을 봤다. 아직 절반 정도 남아 있었다. 충전기는 정품이었다. 충전이 가능했다. 유진아, 다행이다. 이게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생명줄이야. 당장 충전기에 꽂고 전원을 켜둔 채로 있어. 내가 이 번호로 연락할 거야. 내가 다음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는 민준이나 네 시댁 쪽 누구에게도 먼저 연락하지 마. 알겠지?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가 그녀가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말했다. 알겠어. 알아. 최유진의 말은 빨랐지만 논리는 명확했다. 난 지금 집안에서 사건을 처리 중이라 아무리 빨라도 내일 저녁에나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원격으로 널 도울 수 있어. 우선 증거가 필요해. 그 쪽지 잘 보관해뒀지? 나는 눈물을 닦고 차상 옆으로 돌아가 구겨진 쪽지를 조심스럽게 켰다. 내 손에 있어. 내가 말했다. 좋아. 네 구형 휴대폰으로 그 쪽지 사진을 선명하게 찍어. 그리고 네 집에 텅 빈 냉장고 부어. 그리고 밖에서 잠긴 현관문도 찍을 방법을 찾아봐. 사진 찍을 때는 날짜와 시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같이 찍어. 예를 들어 TV 화면에 나오는 날짜라든지 아니면 오늘의 신문, 너희 집 신문 배달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신문은 없었다. 하지만 서재의 전자, 달력이 계속 켜져 있었다. 유진아, 생각났어. 지금 네 상태와 오늘 날짜가 표시된 전자 달력을 같이 찍을 방법을 찾아봐. 기억해. 이 사진들은 그들이 임산부를 불법 감금했다는 중요한 증거야. 반드시 선명하게 찍어야 해. 임산부 불법 감금. 이 두 단어는 망치처럼 내 마음에 박혀 나를 완전히 정신 차리게 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다.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다. 김민준, 이숙자 여사, 그들이 어떻게 감히? 차가운 분노와 함께 뒤늦은 공포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마음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거의 마비될 듯한 냉정한 침착함뿐이었다. 좋아. 지금 바로 찍을게. 내가 말했다. 최유진이 덧붙였다. 사진 찍을 때
집안에 다른 이상한 점은 없는지 살펴봐. 예를 들어 민준이 문서나 컴퓨터를 남겨두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가 자주 쓰던 물건들, 네 시어머니의 귀중품은 아직 있는지 없는지, 이걸로 그들이 즉흥적으로 떠난 건지 아니면 미리 계획한 건지 판단할 수 있어. 나는 먼저 쪽지 사진을 찍고 부엌 냉장고도 찍었다. 그리고 구형 휴대폰을 들고 탐정처럼 내가 몇 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을 다시 살펴보았다. 역시 뭔가 이상했다. 거실장 아래에 김민준의 서랍이 열려 있었다. 그 안에 있던 부동산 등기증, 자동차 매매 계약서 같은 중요한 문서들이 사라졌다. 시어머니의 침실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자주 착용하던 금붙이, 장신구 몇 개와 귀중품을 보관하던 작은 금고도 사라졌다. 신우의 김재의 방은 아예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좋아하던 인형까지 가져갔다. 이건 잠깐 집을 비운 것이 아니었다. 이건 마치 이사 가는 것처럼 철수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이다. 내가 임신 8개월이라 거동이 가장 불편할 때 나를 짐처럼 버린 것이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들이 그저 나를 겁주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이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이 발견들을 찍어둔 사진들과 함께 이 구형 휴대폰의 불쌍한 네트워크 기능으로 최유진에게 조금씩 전송했다. 이 낡은 유물은 사진이 첨부된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엄청나게 느렸지만 이 순간 그것은 나의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최유진은 메시지를 받은 후 잠시 후에 답장했다. 상황은 대충 파악했어. 서연아, 아주 잘했어. 이제 체력을 아껴. 내가 당장 네가 있는 도시의 친구들과 동료 변호사들에게 연락해서 외부에서 널 도울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볼게. 기억해. 네 최우선 임무는 너와 아기의 안전을 지키는 거야. 다른 모든 것은 내게 맡겨.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서연아, 두려워하지 마. 대학 때도 내가 말했지? 누가 널 괴롭히면 내가 제일 먼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건 널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 목숨을 노리는 거야. 이 분노? 우리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잘 쉬고 내 소식 기다려. 전화가 끊겼다. 나는 뜨거워진 구형 휴대폰을 쥐고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방은 여전히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다. 허기짐이 주기적으로 몰려왔지만 나는 더 이상 그저 두려워만 하지 않았다. 최유진의 말이 마치 든든한 기둥처럼 내 마음에 박혔다. 나는 창밖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불룩한 내 배를 내려다보았다. 아가야, 느껴지니? 엄마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엄마를 해치려 했던 사람들 한 명 모두 끌어내어 벌을 받게 할 거야. 최유진과 통화를 마친 후 나는 마치 중심을 잡은 듯했다. 뱃속의 아가도 내가 느낀 것을 알았는지 살짝 나를 찼다. 마치 나를 격려하는 듯했다. 나는 최유진이 말한 대로 먼저 부엌으로 가서 수돗물을 한 컵 받아 조금씩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잠시나마 불안감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소파 옆으로 몸을 옮겨 가장 편안한 자세로 반쯤 누워 구형 휴대폰을 옆에 두고 충전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난 이 손발이 조금 떨렸다.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방금 전의 감정이 지나간 후의 허탈감 때문이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최유진의 소식을, 언제 올지 모르는 외부의 도움을. 시간은 한 점 한 점 기어갔다. 방은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다. 나는 오직 내 숨소리와 창밖에서 가끔 들려오는 희미한 차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고독과 공포가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조금 물러나고 다시 밀려왔다. 나는 김민준과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에서 즐겁게 놀고 있겠지? 분명 맛있는 음식을 먹고 풍경을 감상하며 집에 갇힌 나를 바보처럼 비웃고 있겠지. 이 생각을 하니 내 마음은 쥐어짜는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증오심이 뼈마디 사이에서 천천히 스며나왔다. 갑자기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최유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전화가 아니라 메시지였다. 아마 내가 전화를 받다 배터리가 소모될까봐 걱정한 모양이었다. 서연아, 내가 우리 변호사 선배에게 연락했어. 그분은 네가 있는 시에 법무부에 계신데 아주 믿을 만한 분이야. 그분이 지금 방법을 찾고 있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너는 반드시 체력을 아껴. 침대 머리맡 서랍 제일 안쪽에 뭔가 있는지 만져봐.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가서 그녀가 말한 대로 내가 거의 건드리지 않던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다. 낡은 단추, 안 쓰는 끈. 나는 손을 제일 안쪽으로 넣어봤다. 딱딱한 플라스틱 작은 봉투가 만져졌다. 꺼내보니 낮게 포장된 압축 비스킷 한 봉지와 낮게 포장된 초콜릿 몇 조각이었다. 제조일자를 보니 반년 전 것이었지만 분명 상하지는 않았다. 내 코끝이 찡했다. 이건 언제 넣어둔 걸까? 기억났다. 임신 초기에 가끔 밤에 입덧을 할 때 김민준이 출장 가기 전에 여기에 몇 봉지 넣어두며 비상용이라고 했었다. 나중에 입덧이 가라앉고 식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들이 이번에 집을 비울 때도 아마 이 눈에 띄지 않는 구석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들은 많지 않았지만 내가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절망 속의 한 줄기 빛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초콜릿 한 조각을 뜯어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다. 달콤하고 느끼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소중한 온기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아까워 많이 먹지 못하고 아주 작은 조각만 먹고 비스킷과 남은 초콜릿을 조심스럽게 다시 보관했다. 이것들은 생명줄이었다. 최유진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찾았어? 어쨌든 아껴 먹어. 내 선배가 민준이네 출입국 기록이랑 항공편 정보를 확인 중이야. 그들이 단체로 해외로 나가 고의로 네 생명줄을 끊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사안은 심각해질 거야. 아, 그리고 집 와이파이 아직 쓸 수 있는지 확인해봐. 나는 공유기를 봤다. 불빛만 켜져 있었다. 맞아. 그들은 내 휴대폰과 유선 전화를 끊었지만 네트워크는 잊었을 수도 있다. 나는 급히 구형 휴대폰으로 집 와이파이에 연결했다. 성공했다. 비록 이 낡은 유물은 인터넷 브라우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연락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다. 좋아.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더 많은 가능성이 생겨. 이제 내 말 잘 들어. 만약 그들이 미리 계획했다면 집에 단서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 김민주는 집에서 일하는 습관이 있었어? 그의 컴퓨터나 태블릿에 아직 소셜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어. 서재나 그가 자주 머물던 곳을 다시 꼼꼼히 찾아봐. 휴대폰이나 컴퓨터뿐만 아니라 종이노트, 심지어 쓰레기통에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 넌 지금 탐정이야. 네 임무는 그들의 악의적인 유기 행위와 김민준의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거야. 조용히 움직이고 체력을 아껴. 그저 자신에게 할 일을 주고 주의를 분산시킨다고 생각해. 최유진의 말은 내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나는 더 이상 그저 가만히 앉아 두려워하고만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작은 초콜릿 조각을 씹으며 힘이 조금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나는 탐정이다. 나는 내가 갇힌 이 현장에서 그들의 범죄 증거를 찾아낼 것이다. 나는 먼저 서재로 갔다. 책상 위에 있던 김민준의 노트북, 컴퓨터는 역시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그의 서랍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그저 맨 아래층에서 구겨졌다가 다시 펴진 여행사 일정표 한 장을 발견했다. 펴보니 바로 일본 도쿄 오사카 7일 호화 여행 일정이었다. 출발 날짜는 바로 오늘이었다. 출발 날짜는 바로 오늘이었다. 출가자 명단에는 이숙자, 김민준, 김영철 씨 아버지, 그리고 이름 모를 친척 2명, 일정표 아래에는 손글씨로 쓴 쪽지가 한 장 더 깔려 있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다. 집은 다 정리해뒀으니 안심하고 놀다 와.
그 짐덩이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돌아오면 딱 좋겠지. 그 뒤에 말은 거칠게 지워져 있었지만 짐덩이라는 단어는 독침처럼 내 눈에 박혔다. 정말이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이다. 여행사 일정표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을 잊었을 정도로. 나는 일정표와 쪽지를 조심스럽게 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침실로 가서 역겨움을 참으며 김민준 쪽에 긴대 머리맡 서랍과 옷장을 뒤졌다. 옷장 맨 아래층, 거의 입지 않던 낡은 양복 주머니에서 딱딱한 작은 상자가 만져졌다. 꺼내보니 보석함이었다. 내가 본 적 없는 내 것이 아닌 어떤 장신구도 아니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가느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백조 모양의 펜던트 아래에는 작은 카드가 깔려 있었는데 가장 우아한 아름에게라는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아름, 한아름. 이 이름은 어딘가 익숙했다. 김민준 회사의 새로운 인턴이라고 했던 것 같았다. 언젠가 회사 회식 때 김민준이 그녀가 아주 유능하다고 언급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는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이 분명 값비싼 목걸이와 이 애매한 카드는 둔탁한 몽둥이처럼 내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밤늦은 귀가, 호텔, 와인, 모든 이상했던 조각들이 이 목걸이 하나로 빼어 맞춰지며 추악하고도 명확한 진실을 드러냈다. 김민준, 너는 네 가족과 함께 임신한 아내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 우리가 함께 번 돈으로 그 여자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준 거야. 나는 목걸이와 카드도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는 구형 휴대폰을 들고 와이파이에 연결하여 내 클라우드 계정에 로그인했다. 다행히 이 구형 휴대폰의 오래된 버전 채팅 앱에는 내 자동 로그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최근 메시지를 동기화하려고 시도했다. 대부분의 기록은 파편적이었지만 김민준과 한아름의 채팅창을 발견했다. 그는 내 태블릿 컴퓨터로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했던 것이다. 그리고 내 클라우드는 태블릿에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었다. 비록 며칠간의 기록뿐이었지만 충분했다. 보고 싶어, 여보. 오늘 너무 피곤해. 아기가 태어나면 걔는 이제 같은 말들이 독사처럼 내 눈에 파고들었다. 나는 화면을 캡처하고 저장했다. 손도 차갑고 마음도 차가웠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찾은 모든 증거들 일정표, 쪽지, 목걸이, 카드, 사진, 채팅 스크린샷, 그리고 이전에 찍어둔 집의 텅 빈 모습과 내가 손으로 쓴 쪽지 사진을 함께 묶고 때때로 끊기는 네트워크를 통해 최유진에게 보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크게 숨을 헐떡였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분노와 거의 마비될 듯한 냉정한 깨달음 때문이었다. 구형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다. 최유진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다. 아주 잘했어, 서연아. 이 정도면 충분해. 내 선배가 그들의 출입국 기록을 이미 확인했어.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어. 이제 체력을 아끼고 잘 쉬어. 늦어도 내일 내가 사람들과 열쇠를 가지고 널 데리러 갈게. 그리고 그들이 먹어치운 것, 원금의 이자까지 다 토해내게 할 거야. 나는 이 메시지를 보며 손을 들어 조용히 배 위에 얹었다. 아가야, 두려워하지 마. 엄마는 우리를 울게 만든 사람들을 찾았어. 엄마는 그들이 다시는 웃지 못하게 할 거야. 최유진의 메시지는 마치 진정제 같았다. 나는 그녀가 말한 대로 할 것이며 내일 오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마음속 공포는 더 차분하고 차가운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나는 그 소중한 압축 비스킷과 초콜릿을 조심스럽게 보관하며 내일까지 버틸 수 있도록 양을 계산했다. 뱃속의 아가도 잠잠해진 듯 더 이상 자주 발길질하지 않았다.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다. 아가야, 조금만 더 버텨줘. 이모가 우리를 데리고 나갈 거야. 기다림의 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지만
나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누워만 있지 않았다. 최유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넌 지금 탐정이야.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이 모두 없는 틈을 타 이 집을 샅샅이 뒤져 무기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찾아야 했다. 나는 먼저 김민준의 서재로 갔다. 컴퓨터는 가져갔지만 책장은 여전히 있었다. 나는 그가 자주 보던 메모가 되어 있는 전문 서적 몇 권을 꺼냈다. 그리고 그의 옷장 깊숙한 곳, 거의 입지 않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USB 드라이브 하나를 찾았다. 구형 휴대폰에 꽂으니 읽을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보관했다. 또 책장 속 두꺼운 그가 한 번도 보지 않던 전문 서적 안에서 몇 장의 은행 송금 영수증을 발견했다. 수취인 이름은 낯설었지만 금액은 적지 않았고 날짜는 최근 몇 달 사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시어머니 이숙자 여사를 떠올렸다. 그녀는 늘 집안의 재정을 총괄했다. 김민준도 돈을 벌었지만 매달 상당한 생활비를 그녀에게 주어야 했다. 시어머니에게는 습관이 있었다. 중요한 물건들은 침실에 잠긴 낮은 서랍에 숨겨두는 것.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한 번은 내가 우연히 시어머니가 어떤 신을 모시는지 모를 불상 아래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는 것을 본 기억이 났다. 나는 불상 앞으로 갔다. 자비로운 표정의 도자기 관음상. 나는 손을 관음상 닫침대 아래로 넣어 더듬거렸다. 역시 접착 테이프로 붙여진 열쇠가 만져졌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나는 열쇠를 들고 그 낮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과연 많은 물건들이 있었다. 통장 몇 개, 영수증들, 그리고 두꺼운 노트 한 권. 노트를 펼쳤다. 앞부분에는 일상적인 지출 내역이 적혀 있었지만 뒤로 넘기자 내 숨이 멎었다. 거기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3월 15일 이웃 변호사에게 상담료 50만 원 지불. 손자 태어난 후 집 명의를 민준 단독으로 바꾸는 방법문에 변호사 말로는 좀 복잡하고 여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함. 4월 20일 김영철 시아버지와 상의. 박서연이 애 낳으면 몸이 안 좋고 우울증이라 애 키우기 부적합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애 데려와 키우자고 함. 민준도 동의. 그렇게 하면 걔를 꽉 잡을 수 있다고 함. 5월 5일 아름 그 아가씨 괜찮음. 유능하고 집안도 좀 있는 듯. 민준 말로는 이쪽 정리되면 그 여자랑 정식으로 시작하자고 함. 박서연 이 짐덩이 빨리 처리해야 함. 우리 손주도 방해하고 민준 앞길도 방해하면 안 됨. 7월 20일 며칠 전. 비행기표 다 예약. 집도 다 비움. 쪽지 남겨서 겁 좀 주고 며칠 굶겨서 기운 빠지면 돌아와서 바로 병원 보내. 그때 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유리함. 만약 얘가 못 버티면 그것도 지 몸이 약한 거지 누구 탓할 것도 없음. 한 문장이 차가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베어냈다. 내가 임신한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전부터 그들 가족은 나를 계산하고 있었다. 내 아기를, 이 집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 독한 쪽지는 결코 즉흥적인 협박이 아니라 그들 계획 속의 냉혈한 일원이었다. 그들은 심지어 내가 못 버틸 수도 있다는 것까지 고려했던 것이다. 내 손은 거의 노트를 줄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온몸이 차가웠지만 눈가는 메말라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분노가 극에 달하니 오히려 극도의 냉철함과 증오심만 남았다. 나는 이 중요한 페이지들을 한 장 한 장 선명하게 사진으로 찍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송금 기록이나 채팅 스크린샷보다 더 강력했다. 이것은 그들의 악랄한 속셈을 보여주는 철저한 증거였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물건들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열쇠도 제자리에 다시 붙였다. 뱀이 놀라 도망가지 않도록 해야 했다. 비록 그들이 단기간에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이어서 나는 집안의 유선 전화선을 확인했다. 분명 벽의 연결부에서 뽑혀 있었다. 하지만 예전에 인테리어 할 때 거실장 뒤편에
예비 전화선 연결부가 하나 더 있었던 기억이 났다. 나는 힘겹게 TV장을 옮겼다. 과연 먼지로 덮인 연결부가 보였다. 나는 전화선을 꽂았다. 수화기에서 익숙한 다이얼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다행이었다. 비상 연락 통로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다. 비록 그들이 전화가 다시 연결되었다는 것을 곧 알아챌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은 더 안정적인 외부 연락 수단이 생긴 것이다. 나는 즉시 유선 전화로 최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 발견한 사실과 이 유선 전화번호를 간략히 알렸다. 최유진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런 인간 말종들, 서연아, 네가 찾은 것들 너무 결정적이야. 특히 그 노트. 이건 이미 민사 분쟁의 범위를 넘어섰어. 너 자신을 잘 보호해. 내 선배가 이미 경찰과 여성단체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절차를 밟고 있어.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자 나는 허탈한 피로감을 느꼈지만 정신은 비정상적으로 흥분되어 있었다. 나는 한때 집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을 바라봤다. 지금은 공기한 줌이 음모와 악의로 가득 찬 것 같았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독한 말이 쓰인 쪽지를 들고 또다시 바라봤다. 그리고 펜을 찾아 쪽지 뒷면에 또렷하게 써내려갔다. 첫째 날, 아직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나는 쪽지를 차상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들이 돌아와 이 쪽지를 봤을 때의 표정을 상상하니 마음속에 맺혔던 독한 기운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했다. 밤은 깊어졌다. 나는 소파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영화처럼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 전 김민준의 가정한 미소, 시어머니가 가식적으로 잘해주며 더 먹으라고 권하던 모습, 시누이가 내가 만든 음식을 트집 잡던 모습. 모든 것이 다 징조가 있었는데 나는 그때 소위 가족과 감정이라는 것에 눈이 가려져 있었다. 아가야가 뱃속에서 살짝 움직였다. 나는 손을 배 위에 얹고 그 작은 생명력을 느꼈다. 아가야.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엄마가 예전엔 너무 바보 같았어. 참고 양보하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 이제 엄마는 알았어. 어떤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늑대 같다는 걸. 지금부터 엄마는 너만 지킬 거야.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들은 우리를 굶겨 죽이고 가둬 죽인 다음 너를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 이모가 오면 엄마는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엄마는 그들이 하나하나 자신이 뱉어낸 것을 다시 삼키게 할 거야. 창밖은 점점 희끄무리하게 밝아왔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지나가고 새벽이 오고 있었다. 나는 해가 뜨면 내 싸움이 진정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 손에 쥐어진 것은 나약함과 간천이 아니라 모든 위선과 악의를 갈라낼 수 있는 차가운 칼날이었다. 동이 틀 무렵 나는 잠시 졸았지만 깊이 잠들지 못하고 늘 불안하게 깨어났다. 손에는 늘 그 구형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혹시 배터리가 떨어지거나 최유진의 메시지를 놓칠까봐 두려웠다. 압축 비스킷은 반 조각만 더 먹었고 초콜릿은 아주 조금만 핥았다. 물도 많이 마시지 못했다. 화장실 가는데 체력을 소모할까봐 두려웠다. 삼킬 때마다 차가운 절박감이 느껴졌다. 마치 힘을 비축하는 듯했다. 최유진의 전화는 아침 8시경에 유선 전화로 걸려왔다. 목소리는 선명하고 힘찼다. 서연아, 우리가 약 2시간 후에 도착할 거야. 내가 열쇠공이랑 여성단체 직원 한 분, 그리고 내 선배가 연락한 관할 경찰관들을 데리고 갈 거야. 절차상 그들이 네 안전과 현장 상황을 확인해야 해. 준비해도 우리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면 네가 문 뒤에서 우리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줘. 나는 목이 타는 듯 달라진 목소리로 알겠어라고 말했다. 최유진이 덧붙였다. 네가 찾은 증거들, 특히 네 시어머니 노트는 아주 중요해. 원본은 반드시 잘 보관해둬.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어딘가 이상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몇 가지 경로를 통해 김민준의 최근 몇 달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인했는데 좀 특이한 발견이 있었어. 내가 도착하면 직접 보여줄게. 마음의 준비를 해둬. 내 마음이 철렁했지만 이제 나를 더 놀라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좋아, 기다릴게. 내가 말했다. 마지막 2시간의 기다림은 유난히 고통스러웠다. 나는 힘겹게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는 창백하고 눈가가 깊이 패었지만 눈빛은 비정상적으로 또렷한 내가 있었다. 이게 정말 그 소심하고 늘 남에게 의지하려 했던 박서연이 맞나? 9시 5분경 문 밖에서 선명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예의 바르지만 단호한 노크 소리와 함께 최유진의 높아진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박서연, 안에 있어? 나 최유진이야. 문 열어줘. 나는 거의 문으로 달려가다시피 해서 밖에서 잠겨 나를 거의 20시간 동안 가둬두었던 그 문고리를 떨리는 손으로 돌려 열었다. 문이 열리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문 앞에 서 있는 몇 사람을 봤다. 가장 앞에는 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단말머리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나를 본 순간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와 나를 꽉 붙잡았다. 최유진 뒤에는 인상이 온화하고 표정이 엄숙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가슴에는 여성단체 배지가 달려 있었다. 그 뒤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과 공고상자를 든 열쇠공이 있었다. 서연아, 괜찮아. 최유진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나의 헬쑥한 얼굴과 불룩한 배에 시선을 멈췄다. 안타까움과 분노가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말하려 해도 목구멍이 너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다. 여성단체 직원이 앞으로 나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서연 씨,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단체 왕주임입니다. 저희는 최 변호사님의 신고를 받고 상황을 파악하러 왔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먼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까요? 연배가 있는 경찰관도 입을 열었다. 말투는 사무적이었지만 걱정이 담겨 있었다. 박서연 씨, 저희는 파출소에서 왔습니다. 누가 당신을 집 안에 가두었는지, 그리고 신체적 위협이나 재산상 손실을 입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옆으로 비켜서서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경찰관과 여성단체 직원이 텅 비어있는 냉장고와 부엌, 그리고 차상 위의 뒷면이 위로 가게 놓여 첫째 날 아직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라고 쓰인 쪽지를 봤을 때 그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해졌다. 최유진은 나를 소파에 앉히고는 자신이 가져온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따라 주었다. 그리고 마치 마법사처럼 서류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고 자신의 태블릿 컴퓨터를 꺼냈다. 경찰관님, 왕주임님, 이것은 제가 초기에 정리한 일부 상황과 박서연 씨가 갇혀있던 동안 수집한 일부 증거들입니다. 최유진의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냉정했다. 박서연 씨를 가두고 음식, 식소, 통신수단을 끊어 자력으로 구출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은 그녀의 남편 김민준과 시어머니 이숙자, 시아버지 김영철, 친누이 김재혜 등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출입국 기록, 여행사 일정표, 그리고 그들이 남긴 협박성 쪽지입니다. 경찰관은 자료를 받아 꼼꼼히 살펴봤다. 여성단체 왕주임은 내 옆에 앉아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눈빛에는 연민과 격려가 가득했다. 최유진은 다시 인쇄된 사진 몇 장을 꺼내며 말했다. 이것은 박서연 씨가 집 안에서 발견한 남편 김민준 씨가 외도 상대인 한아름 씨에게 선물한 귀중품 기록과 일부 애매한 채팅 스크린샷입니다. 김민준 씨가 혼인 기간 동안 외도 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경찰관과 왕주임은 노골적인 채팅 기록과 목걸이 사진을 보며 미간을 더욱 찌푸렸다. 마지막으로 최유진은 그 노트를 꺼내 중요한 페이지를 펼쳤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박서연 씨의 시어머니 이숙자 씨의 개인 노트인데 그대 가족이 박서연 씨 출산 후 부당한 방법으로 아이의 연유권을 빼앗고 부동산을 침탈하며 이번 유기 행위를 미리 계획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며칠 굶겨서 기운 빠지면 만약 얘가 못 버티면 그것도 지 몸이 약한 거지 같은 문구들은 그들의 주관적인 악의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경찰관과 왕주임은 노트를 돌려보며 표정은 이미 엄숙함을 넘어 분명한 분노로 가득했다. 왕주임은 화가 나서 손까지 약간 떨렸다. 연배가 있는 경찰관은 노트를 덮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박서연 씨, 시어머니가 남긴 이 노트와 관련 증거들은 저희가 중요한 증거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유기, 미산의 의도 행위입니다. 특히 당신이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없는 태아에게 법적 의무를 지는 특수한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법에 따라 접수하고 김민준, 이숙자 씨 등을 귀국 후 소환하여 조사할 것입니다. 왕 주임도 엄숙하게 말했다. 박서연 씨, 안심하십시오. 여성단체는 반드시 당신에게 지지와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법률 상담, 심리 상담, 그리고 필요한 임시 생활 지원을 포함해서요. 당신이 겪은 일은 매우 가슴 아프지만 법과 사회가 당신 편에 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최유진이 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며 억지로 버티던 강인함이 거의 무너질 뻔했다. 나는 힘껏 내 손바닥을 꼬집어 눈물을 다시 밀어넣었다. 지금은 올 때가 아니었다. 경찰관은 상세한 현장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와 최유진의 서명을 받은 후 쪽지, 노트, USB 드라이브 등 핵심 증거들의 원본을 가져갔다. 사본은 사진으로 남겨두었다. 여성단체 왕주임은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지역 병원에 연락해 곧 의사가 방문하여 기본적인 검사를 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들이 떠난 후 방에는 나와 최유진만 남았다. 열쇠공도 현관문 잠금 장치를 교체하고 새 열쇠 2개를 내 손에 건네주었다. 배고프지? 일단 아무 생각 말고 이거 먹어. 최유진은 가져온 큰 가방에서 아직 따뜻한 죽과 샤오롱바오 소룡포를 꺼냈다. 음식 냄새를 맡으니 그제야 위장이 꼬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죽을 조금씩 마셨다. 따뜻한 기운이 위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음식을 다 먹고 나서야 힘이 조금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최유진은 자신의 태블릿 컴퓨터를 내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 인쇄본 스크린샷들이 있었다. 서연아, 이거 봐. 최유진은 그중 한 줄을 가리켰다. 이건 김민준이 최근 3개월 동안 이 낯선 계좌로 자주 송금한 내역이야. 금액도 적지 않아? 누적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 수취에는 한아름. 바로 그 동료야. 그녀는 다시 통화 기록으로 넘겼다. 그리고 거의 매일, 심지어 밤늦게까지 이 번호와 통화 시간이 길어. 이 번호의 가입자도 한아름이야. 게다가 그가 출장 갔던 기간 동안 이 번호의 위치가 그가 묵었던 호텔 위치와 거의 일치해. 나는 그 적나라한 숫자와 기록들을 보며 마음이 이미 마비되어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매일 무거운 배를 안고 살림 걱정을 하고 그가 야근 때문에 너무 피곤할까봐 걱정할 때 그는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그 여자와 밤늦게까지 뒹굴고 있었던 것이다. 더 역겨운 것도 있어. 최유진은 페이지를 넘겼다. 위챗 채팅 기록 스카이제 몇 잔이었다. 말투를 보니 김민준과 어떤 친구와의 대화였다. 봐, 그는 친구에게 자랑했어. 집에 곧 새로운 안주인이 들어올 거야. 새 사람은 젊고 예쁘고 현명하고 사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또 너를 잘 처리하고 나면 아이는 우리 김씨 집안에서 키울 거고 네가 빈손으로 나가게 하는 것도 싸게 먹히는 거야 라고 했어. 처리하고 나면 빈손으로 나가게
이 몇 글자가 붉게 달궈진 쇠처럼 내 마음의 낙인처럼 찍혔다. 나는 고개를 들어 최유진을 바라봤다. 내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나 자신도 놀랐다. 유진아, 도와줘. 나 이혼할 거야.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받아낼 거야. 그들이 며칠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최유진은 차가워진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걱정 마, 서연아. 그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100배로 돌려줄 거야. 외도, 재산은닉, 임산부 악의적 유기, 상해 의도, 이 증거들은 그들을 지옥의 기둥에 못 박기에 충분해. 넌 일단 잘 쉬고 체력을 회복해. 네 상태가 좀 나아지면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깜짝 선물을 어떻게 안겨줄지 상의하자. 그녀는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다가 내 손에 쥐어진 2개의 새 열쇠를 봤다. 입가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들 여행 가는 거 좋아했잖아? 그들이 기분 좋게 돌아와서 집 문이 바뀌고 집안이 뒤집힌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기대돼. 최유진을 배웅하고 나서 나는 손에 쥐어진 차가운 새 열쇠 2개를 보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 집 문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방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햇살은 이미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공기 중의 부유물들을 비췄고 내가 한때 무시했던 구석에 쌓여있던 냉담함과 계산적인 마음도 비춰주었다. 따뜻한 죽을 먹고 나니 몸에 힘이 돌아왔지만 내 마음은 마치 큰 구멍이 뚫린 듯했다. 차가운 바람이 윙윙 불어왔다. 슬픔이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천천히 응결되고 있었다. 김민준 가족의 뻔뻔한 얼굴, 그 채팅 기록들, 시어머니 노트에 쓰인 독한 계획, 그리고 이곳에 갇혀있던 거의 이용 시간의 절망이 주마등처럼 내 머릿속을 스치나갔다. 나는 이렇게 넘어갈 수 없었다. 최유진은 내게 먼저 쉬고 체력을 회복하라고 했지만 나는 누워있을 수 없었다. 나는 뭔가 해야 했다. 그들이 이미 완전히 통제하고 나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전장에서 내 흔적을 남기고 내 목소리를 내야 했다. 나는 벽을 짚고 천천히 모든 방을 둘러봤다. 거실, 안방, 서재, 신우이 방. 완전히 새롭고 차가운 시선으로 이곳을 응시했다. 이곳은 한때 나의 집이었다. 이제 이곳은 나의 적이 웅크렸던 둥지였다. 나는 시어머니, 이숙자 여사의 화장대 앞에서 멈췄다. 위는 텅 비어 있었고 이전의 물건들은 모두 그녀가 가져갔다. 하지만 서랍을 열어보니 아직 부스러기들이 남아있었다. 낡은 빗 몇 개,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샘플들, 흩어진 머리핀 한 상자. 나는 그 머리핀 상자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그녀의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섞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휴지로 한 가닥을 싸서 보관했다. 나는 다시 김민준의 서재로 갔다. 컴퓨터는 가져갔지만 책장은 여전히 있었다. 나는 그가 자주 보던 메모가 되어 있는 전문 서적 몇 권을 꺼냈다. 그리고 그의 옷장 깊숙한 곳, 그가 거의 입지 않던 낡은 외투 주머니에서 헬스장 회원 카드 한 장을 찾았다. 뒷면에는 볼펜으로 숫자 하나가 쓰여 있었는데 비밀번호 같았다. 신우의 김지혜의 방은 더 간단했다. 그녀는 아주 깨끗하게 비우고 갔지만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틈새에서 구겨진 쪽지 한 장과 사용했던 특정 색깔의 머리끈 하나를 발견했다. 이것들도 챙겼다. 이런 사소한 물건들은 쓸모없어 보였지만 최유진은 증거가 꼭 문서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존재와 연결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용할 수 있다고. 나는 이 집에서 그들의 흔적을 채집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거실로 돌아왔다. 시선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멈췄다. 작년 설날에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나는 김민준에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가운데 앉아 반려견을 안고 있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금 보니 그 미소 아래에는 모두 위선과 계산뿐이었다. 나는 걸어가서
그 거대한 액자를 떼어냈다. 꽤 무거웠다. 나는 힘을 좀 썼다. 액자 뒷면에는 먼지가 한 겹 쌓여 있었다. 나는 헝겊을 찾아 유리를 깨끗이 닦은 다음 그것을 TV장 옆바닥의 앞면이 아래로 가게 엎어놓았다. 나는 그것을 부술 생각은 없었다. 그건 너무 힘 낭비였다. 나는 그들이 이 집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켜보게 할 것이다. 이어서 나는 최유진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것은 그녀가 미리 연락해둔 평판이 좋은 이삿짐센터 겸 임시보관소 회사였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목소리가 아주 침착한 중년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두 분과 차량 한 대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개인 소지품들을 옮겨서 기사의 보관센터에 보관해야 합니다. 주로 의류, 서적, 그리고 개인 자파입니다. 주소는 나는 주소를 명확히 말하고 귀중품이 있으니 특별히 조심해서 포장해달라고 강조했다. 제가 현장에서 지시할 것입니다. 아, 그리고 현관문 잠금장치가 방금 교체되었으니 새 열쇠를 문 앞 발매타 아래에 두겠습니다. 직원분들이 도착하면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나는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었고 상대방은 시간과 비용을 확인했다. 전화를 끊자 나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첫 단계가 시작된 것이다. 오후 2시 이삿짐센터 차량이 정시에 도착했다. 온 사람은 나이든 분과 젊은 분 2명의 기사님이었다. 아주 성실해 보였다. 나는 전화로 그들에게 발매타 아래에서 열쇠를 찾아 문을 열라고 지시했다. 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아파트 단지의 정자에서 앉아 전화로 지휘했다. 기사님, 안방 옷장 안에 있는 모든 남성 의류, 신발, 모자를 전부 포장해 주십시오.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서재 3번째 책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5번째부터 30번째 책,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 있는 모든 문서와 노트를 따로 종이 상자에 잘 담아 주십시오. 작은 방, 그러니까 원래 시부모님 방 옷장 안에 남은 모든 의류,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포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실장 아래에 있는 가전대 서랍 안에 있는 그 서랍 안에 있는 모든 앨범, 상장, 기념품들도 전부 포장해 주십시오. 아, 베란다 창고에 몇 번 상장. 나는 하나하나 지시했고 머릿속에는 이 집 안에서 김민중과 그의 가족의 흔적이 모든 물건들이 선명하게 기억되어 있었다. 그들의 옷, 그들의 책, 그들의 영예, 그들의 삶의 흔적.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공간에서 철저히 제거해야 했다. 두 기사님은 아주 빠르게 움직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종이 상자와 짐꾸러미들이 차에 실렸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속은 차갑게 쉬고 있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기사님에게 바닥에 엎어놓았던 가족사진, 액자도 옮겨달라고 했다. 이것도 보관해주세요. 유리 깨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내가 말했다. 집안은 눈에 띄게 절반 이상 비어 있었다. 특히 김민중과 그의 부모, 여동생의 물건들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거실은 갑자기 넓어지고 훨씬 깔끔해 보였다. 이삿짐센터 차량이 떠난 후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열쇠 회사에 전화해서 내일 오전 다시 와서 현관문 잠금 장치를 더 고급형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가족이 돌아왔을 때 어떤 낡은 열쇠로도 이 문을 열 수 없도록 확실히 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위층으로 돌아와 새 열쇠로 문을 열고 조금은 낯설어진 이 공간으로 들어섰다. 공기 중에는 짐을 옮긴 후의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나를 질식시키던 그 가족의 압박감은 많이 희미해진 듯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들어 손을 씻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끝을 씻어내렸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최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유진아, 내가 사람들 시켜서 그들 물건 다 정리해서 다른 곳에 보관해뒀어. 내일 다시 잠금장치 바꿀 거야. 집이 훨씬 깨끗해졌어.
최유진은 곧바로 답장했다. 한 글자였다. 쿨. 그리고 엄지손가락 이모티콘이 뒤따랐다. 나는 그 이모티콘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쿨? 어쩌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거실에 통일이 창 앞으로 가서 창밖에 점점 기울어지는 해를 바라봤다. 황금빛 노을이 맞은편 건물에 쏟아져 내렸다.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나는 이 평화 아래에 거대한 압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민준, 이숙자 여사, 일본에서 즐겁게 놀고 있니? 온 가족 6명이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을 만끽하고 있겠지? 실컷 즐겨라. 왜냐하면 너희가 돌아왔을 때의 깜짝 선물은 내가 이미 준비해 두었으니까. 너희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열쇠가 문을 열지 못하고 전화해도 아무도 받지 않고 집은 절반이 비어있고 너희가 짐덩이라고 여겨 숨이 끊어질 듯 너희가 돌아와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던 여자가 이미 사라졌을 때 너희 얼굴에 어떤 표정이 지어질지 정말 기대돼. 일주일의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다. 나에게는 환골탈태의 일주일이었다. 최유진의 고집과 배려로 나는 그녀가 임시로 빌려준 깔끔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는 거의 모든 일정을 미루고 낮에는 파출소와 여성단체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사들과 연락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했다. 밤에는 나를 보러 와서 식사를 챙겨주고 휴식을 감독하며 산전 검사 예약도 도와주고 각종 육아 서적과 편안한 음악도 가져다 주었다. 내 몸은 충분한 영양과 휴식 덕분에 천천히 회복되었고 얼굴도 조금 붉어졌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였다. 나약함, 의존심, 비현실적인 환상들이 차가운 쇠삽으로 마음속에서 억지로 파헤쳐진 듯했다. 남은 것은 선명한 아픔과 더욱 선명한 결심이었다. 최유진은 자신이 정리한 두꺼운 증거 자료 사본을 내게 보여주었다. 내가 찾은 것들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찾아냈다. 김민준과 한아름의 호텔 투숙 기록. 비록 한 번뿐이었지만 시간대가 미묘했다. 김민준이 지난 반년 동안 한아름에게 빈번하게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 누적 금액은 내가 본 것보다 훨씬 많았다. 심지어 한아름이 일부 소셜 플랫폼에 은근히 자랑했던 이것들은 이 시어머니 노트에 담긴 계획, 그리고 경찰에서 확보한 유비 증거들을 더하면 이혼 소송에서 그들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기에 충분해. 최유진은 자료들을 가리키며 눈빛을 날카롭게 빛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가장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이 깜짝 선물들을 김씨 가족에게 돌려주는 거야. 그 적절한 시기는 곧 찾아왔다. 여행사 정보와 최유진이 확인한 항공편 도면에 따르면 김민준 가족 6명의 일본 7 여행은 오늘 오후 3시경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짐을 찾고 입국 심사를 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저녁 5시나 6시쯤 집에 도착할 것이다. 나와 최유진은 이미 새롭게 바뀐 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곳은 맞은편 건물 같은 층의 빈집이었다. 최유진이 어떤 방법으로 며칠 동안 임시로 빌린 곳이었다. 우리 집 거실 창문이 정면으로 보였다. 오후 5시 반, 석양이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였다. 여행 후에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한 사람들이 아래층에 나타났다. 바로 김민준, 이숙자, 김영철, 김지혜, 그리고 그 친척 2명이었다. 나는 망원경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이숙자 여사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무엇인가를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었다. 김지혜는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김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보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하고 원만한 가족처럼 보였다. 내 손가락이 차가운 망원경통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들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섰다. 나와 최유진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최유진은 장비에 연결된 소형 도청기를 꺼냈다. 그녀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우리 집 거실 은밀한 곳에 도청기를 설치해 두었다. 녹화는 안 되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 짧은 침묵 후
열쇠가 자물쇠에 꽂히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 하는 소리, 익숙한 듯 가볍게 돌리는 소리. 그리고 예상대로 더 힘주어 돌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왜 안 열려? 이숙자 여사의 높아진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엄마, 혹시 열쇠 잘못 가져온 거 아니야? 나 좀 줘봐.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이어서 여러 개의 열쇠를 번갈아 시도하는 소리와 함께 점점 더 초조해지는 대화가 들려왔다. 아니야. 분명 이 열쇠인데. 분명 나갈 때까지 괜찮았는데. 민준아, 힘 줘봐. 혹시 자물쇠가 고장난 거 아니야? 엄마, 내 손이 다 아파. 그냥 안 열려. 자물쇠가 바뀐 것 같아. 문 밖은 짧은 혼란과 말다툼에 휩싸였다. 나는 그들이 서로를 마주보며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박서연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물어봐. 혹시 걔가 장난친 거 아니야? 이숙자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잠시 부산스러운 소리 후 김민준이 전화를 걸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도청 장치에서는 선명하게 그들이 가져갔던 내 구형 휴대폰의 벨소리가 울렸다. 바로 문 안쪽 거실 차상 위에 놓여 있었다. 최유진이 미리 가장 큰 소리로 설정해 두었고 연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다이얼되는 기능을 설정해 두었다. 그것은 듣기 좋은 듯 하면서도 비웃는 듯한 행운을 빌어요. 멜로디였다. 안녕하세요. 고객님이 거신 전화는 현재 연결이 어렵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세요. 표준적인 여성 안내 음성 후 다시 그 경쾌한 행운을 빌어요.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걔 휴대폰이 집에 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점점 커지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유선 전화로 걸어봐. 김영철이 묵묵히 말했다. 유선 전화 벨소리도 즉시 문 안에서 들려왔다. 역시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내가 수화기를 들어 옆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박서연은 김지혜의 목소리가 약간 불안해졌다.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설마 한 친척이 망설이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이숙자 여사가 말을 끊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감과 죄책감이 엿보였다. 걔한테 무슨 일 생겨? 분명 고의일 거야. 이 재수 없는 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지금 그런 말에서 뭐해? 중요한 건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거야. 김민준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그들은 왁자지껄 열쇠 회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이 시간대에 열쇠공이 그렇게 빨리 올 수는 없었다. 문 밖의 소리는 초조함에서 피곤함으로 그리고 점점 더 큰 화로 변해갔다. 여행의 흥분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 약 40분 후 열쇠공이 도착했다. 잠시 낑낑거리는 소리 후 문이 열렸다. 나와 최유진은 즉시 도청 장치를 조절했다. 문이 맹렬히 밀려 열리는 소리에 이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내뱉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헐떡임과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내 물건들 어디 갔어? 옷장이 왜 비어 있어? 누가 그랬어? 내 책, 내 컬렉션 다 사라졌어. 다. 거실 사진은? 그렇게 큰 사진이 어디 갔어? 박서연, 이 망할 년. 당장 나와. 이숙자 여사의 비명은 거의 도청 장치를 찢을 듯 했다. 방화는 아수라장이었다. 발소리가 어수선하게 들렸고 서랍을 뒤지고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뒤섞였다. 엄마, 아빠, 이거 봐. 김지혜의 목소리는 울먹이는 듯했다. 안방 쪽에서 들려왔다. 내 방, 내 옷, 가방, 화장품이 다 없어졌어. 서랍도 텅 비어있고 혹시 걔가 우리 집을 다 비우고 간 거 아니야? 신고해. 당장 경찰에 신고해. 도둑 맞았어. 아니야. 그 독한 년이 우리 집을 다 훔쳐갔어. 이숙자 여사는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 잠깐. 김민준의 목소리는 아직 이성의 끈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떨리고 있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지 마. 박서연도 없어졌어. 걔 물건들도 없는 것 같아. 더욱 혼란스러운 확인 과정이 이어졌다.
걔 옷이 많이 없어졌어. 자주 쓰던 물건들도 사라지고 김지혜가 소리쳤다. 걔가 도망갔어. 우리 물건들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이 숙자 여사는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말도 안 돼. 걔가 그 큰 배를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옮겨? 김영철이 묵묵히 말했다. 그럼 이 물건들은 어디로 갔지? 아, 그리고 이 문잠금 장치는 누가 바꾼 거야? 이 숙자 여사가 따지듯 물었고 이내 열쇠곰에게 화살을 돌렸다. 혹시 당신이야? 당신이 박서연이랑 공모한 거 아니야? 열쇠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전 아주머니들이 전화해서 부른 사람이에요. 박서연이라는 분은 전혀 몰라요. 이 자물쇠는 전문가가 바꾼 거고 흔적을 보니 바뀐 지 며칠 된 것 같아요. 며칠? 그럼 우리가 떠나자마자 바꿨다는 거야? 김민준의 목소리는 섬뜩하게 차가웠다. 도청 장치에서는 오랫동안 침묵만 흘렀다. 거친 숨소리와 억눌린 흐느낌만 들렸다. 아마 김지혜의 소리였을 것이다. 나는 문 안에 그 가족들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지어졌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충격, 분노, 만연자실, 공포, 그리고 모든 통제권을 완전히 잃은 후의 당혹감. 최유진은 도청 장치를 끄고 내게 눈썹을 치켜떴다.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아수라장이 됐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일단 이 깜짝 선물을 소화하게 둬. 나는 물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시선은 여전히 평온하게 맞은편 창문을 향했다. 안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었다. 너희가 내게 주었던 절망과 차가움을 나는 조금씩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 혼란스러운 밤을 즐겨라. 내일은 더 큰 선물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다음 날 오전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넉넉하고 단정한 검은색 인부 원피스 위에 부드러운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쳤다. 최유진이 며칠 동안 정성껏 보살펴준 덕분에 얼굴색도 조금 붉어졌다. 최유진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차를 들고 있었다. 우리는 그녀의 차에 탔고 목적지는 명확했다. 김민준의 회사 건물이었다. 긴장돼? 최유진은 운전하며 백미러로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손가락은 불룩한 아랫배 위에 가볍게 얹혀 있었다. 거기서 미세한 태동이 느껴졌다. 마치 아기가 나를 격려하는 듯했다. 긴장 안 돼. 내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나 자신도 조금 놀랐다. 그냥 좀 조급해. 최유진이 웃었다. 좋은 상태야. 기억해. 우리는 도리를 말하러 가는 거야. 사실을 밝히러 가는 거라고. 저미는 우리 편이니 기세에서 밀리면 안 돼. 차는 웅장한 오피스 건물 앞에 멈췄다. 김민준의 회사는 이 건물 1층에 있었다. 규모가 꽤 있는 무역회사였다. 그는 이곳에서 7, 8년 동안 일했고 중견 간부로서 자신의 이미지와 평판에 매우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 나와 최유진은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우리를 보고 특히 확연히 임신한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예의 바르게 물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누구를 찾아오셨나요? 예약은 하셨습니까? 최유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변호사증을 내밀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 씨의 대리 변호사 최유진입니다. 저희는 기사의 김민준 부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의 중대한 개인 법적 위험과 회사 평판에 관한 긴급하고 사적인 사안이 있어 즉시 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기사이사부서 또는 관령진 중 한 분이 동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최유진의 기세와 말 속의 심각성에 압도되었다. 특히 법적 위험과 회사 평판이라는 단어에 그녀는 서둘러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김 부장님과 이사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내선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는 아주 낮고 빨랐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엄숙한 표정의 중년 남자와 유능해 보이는 여성 한 명이 서둘러 걸어왔다. 중년 남자는 김민준의 직속 상사인 최 이사님이었고 여성은 이 팀장이었다. 최 이사님은 나와 최유진을 훑어보며 내 배의 시선을 잠시 멈췄다가 미간을 찌푸렸다. 저는 최지훈입니다. 김민준 부장의 부서 이사입니다. 이분은 인사팀 이 팀장입니다. 두 분 무슨 일이길래 비공개로 해결하지 않고 굳이 회사까지 오셨습니까?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최유진이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다. 최 이사님, 이 팀장님, 사안이 중대하여 임신한 아내 유기, 부부 공동 재산은 익, 그리고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당사자인 김민준 씨가 소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비사가 직원의 심각한 도덕적 및 법적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평판 손실을 입는 것을, 당판 손실을 입는 것을. 그녀의 말은 조리 있고 칼날 같았다. 최 이사님과 이 팀장의 얼굴색이 모두 변했다. 이 팀장은 즉시 말했다. 두 분 회의실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제가 바로 김 부장님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무니 맹렬히 열렸다. 김민준이 헬쑥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눈가가 검고 머리도 약간 헝클어져 있었다. 분명 어젯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모양이었다. 지금 나를 본 그의 눈빛에는 충격, 분노, 그리고 미처 숨기지 못한 당혹감이 가득했다. 박서연, 너 무슨 짓 하는 거야? 내 회사에 와서 난리 치는 거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최 이사님의 눈빛에 제지당했다. 김 부장 태도와 장소를 가려. 최 이사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유진은 침착하게 서류철을 열어 인쇄된 사진 몇 장을 탁자 중앙으로 밀었다. 김민준 씨, 어젯밤 집에 돌아와 보니 문 잠금 장치가 바뀌어 있고 집안의 귀중품과 당신 개인 및 가족의 물건들이 모두 사라져서 많이 놀라셨죠? 김민준의 눈동자가 확대되었다. 그는 그 사진들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바로 어제 저녁 그들 가족이 우리 집 문 앞에서 초조하게 문을 열려 시도하는 모습과 나중에 문이 열린 후 텅 빈 거실을 보고 경악하는 표정의 원거리 스냅샷들이었다. 비록 화질이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얼굴과 상황을 알아보기에는 충분했다. 너희가 우리를 감시했어? 김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저 합리적인 기록일 뿐입니다. 최유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결국 제 의뢰인 박서연 씨는 임신 8개월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당신들 온 가족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고의적으로 집에 가두고 음식과 식수를 끊고 통신수단을 빼앗아 약 20시간 동안 유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전에 계획된 극히 악랄한 유기 행위라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김민준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우리 엄마가 남긴 쪽지인데 그냥 장난이었어. 우리는 그냥 여행을 간 거고 걔한테 먹을 것도 남겨뒀어. 걔가 부주의해서 뭘? 내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은 순간 고요해졌다. 나는 김민준을 바라봤다. 한때 내가 한 침대를 쓰고 평생의 희망을 걸었던 남자. 지금은 그저 낯설고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부주의에서 냉장고를 비우고 부주의에서 쌀, 밀가루, 식용유, 소금을 다 가져가고 부주의에서 전화선을 뽑고 부주의에서 내 휴대폰을 가져갔어? 김민준, 너희 가족 6명이 부주의한 게 정말 가지런하네. 김민준은 나의 차분한 눈빛과 말에 압도되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최유진은 다시 몇 장의 종이를 꺼내며 말했다. 이것은
박서연 씨가 갇혀있던 동안 발견한 당신이 외도 상대인 한아름 씨에게 선물한 귀중품 기록과 일부 애매한 채팅 스크린샷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난 반년 동안 한아름 씨에게 빈번하게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으로 누적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며 이는 악의적인 부부 공동재산 은닉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어머니 이숙자 씨가 직접 숨긴 노트인데 그들 가족이 박서연 씨 출산 후 부당한 방법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쟁취하고 부동산을 침탈하며 이번 유기 행위를 미리 계획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며칠 굶겨서 기운 빠지면 같은 문구들은 저희는 이미 경찰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하나 제시될 때마다 그것은 김민준의 얼굴에 그리고 옆에서 듣고 있던 최 이사님과 이 팀장의 얼굴에 나야든 강력한 따기 같았다. 두 사람의 표정은 처음에 의심과 불쾌함에서 충격과 불신,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혐오감과 엄숙함으로 변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위조야. 다 위조라고. 김민준의 이마에 핏줄이 섰다. 그는 그 종이들을 빼앗으려 했지만 최유진에게 제지당했다. 위조인지 아닌지는 경찰과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최유진은 증거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저희가 오늘 온 목적은 첫째, 당신에게 박서연 씨가 즉시 이혼 절차를 시작할 것이며 그녀의 임신기간 6기, 외도, 재산 은닉 등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과 민사적 배상을 요구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둘째, 귀사의 김민준 씨의 개인적인 포맹의 시입니다. 귀사의 김민준 씨의 고유의 개인적인 포맹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그의 행위는 이미 위법 소지가 있고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감히 김민준은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최 이사님을 바라봤다. 최 이사님, 이 팀장님, 이 여자 말 듣지 마세요. 이건 우리 집안의 사적인 일이고 이 여자가 미쳤어요.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최 이사님의 얼굴은 이미 소뚜껑처럼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그는 이 팀장을 한번 쳐다봤다. 이 팀장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김 부장,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 도덕적, 법적 분쟁에 휩싸여 있으며 이미 회사 평판의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바 회사는 오늘부로 당신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내부 조사를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체의 업무에 참여하지 마시고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마십시오. 정치? 김민준은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멍해졌다. 그가 수년간 힘들게 쌓아온 직업적 이미지와 평판은 그가 짐덩이라고 여겼던 나의 등장으로 인해 이 순간 와르르 무너졌다. 안 돼? 최 이사님, 이 팀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는 아직 발버둥 치하였다. 됐어. 최 이사님이 힘주어 말을 끊었다. 김민준 씨,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나 잘 해결하세요. 회사는 이런 지저분한 일을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는 나와 최유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말투는 조금 부드러웠지만 사무적인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박서연 씨, 최 변호사님, 상황은 저희가 대략 파악했습니다. 회사는 김민준 씨를 엄중히 처리할 것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행위로 인해 두 분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저희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는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목표는 달성되었다. 나와 최유진은 일어섰다. 나는 넋 나간 듯 창백한 김민준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다. 김민준, 이혼 합의서와 손해배상 청구서는 내 변호사가 곧 당신에게 보낼 거야. 그리고 네 엄마가 장난으로 남긴 그 쪽지는 내가 잘 보관할 거야. 너희를 유기죄로 고소하는 증거 중 하나로 말이야. 그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최유진의 부축을 받으며 회의실을 나섰다. 회사 건물을 나서자 햇살이 약간 눈부셨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스치는 미풍을 느꼈다. 뒤편의 그 건물 안에서는 지금쯤 난리가 났을 것이다.
김민준의 정직 소식과 임신한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추악한 행위가 폭로된 일은 곧 회사 전체에, 나아가 업계에 퍼질 것이다. 그가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속도로 무너지고 있었다. 최유진이 내 어깨를 감쌌다. 아주 잘했어, 서연아. 대중 앞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이 격렬해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야. 이제 모든 압박은 그들에게 넘어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는 큰 기쁨보다 오히려 후련한 평온함이 있었다. 돌아가자. 내가 말했다. 좀 피곤해.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음의 끈이 조금 풀린 것 같아.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김씨 가족과의 정면 대결은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이 한판은 내가 이겼다. 깔끔하고 명확하게 이겼다. 김민준, 이 벼락 맞은 듯한 깜짝 선물. 마음에 드니? 김민준 회사에서 돌아온 후 이틀 동안은 폭풍 전야에 고요함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 고요함 아래에서 김씨 가족의 집 문이 바뀌고 물건이 치워지고 추문이 공개적으로 폭로되는 연예엔 타격 후 잠시 멍해지고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최유진은 김민준이 정직된 후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폭언과 협박, 나중에는 이성적인 설득,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애원하는 듯이 나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최유진은 단호하게 그를 막아섰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가능해. 최유진은 전화로 그에게 차갑게 웃었다. 당신의 진심과 제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 동석하에 이야기해. 잔머리를 굴리거나 감정팔이를 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협박하려 한다면 김씨 가족 쪽, 시어머니 이숙자 여사도 갖가지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나의 현재 거처를 찾으려 했고 심지어 우리 친정집까지 찾아가 울부짖었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차가운 얼굴로 쫓겨났다. 이 모든 시도는 최유진이 미리 배치해둔 사람들에게 저지당했다. 그들은 지금 끓는 냄비 위에 개미 신세야. 최유진은 내게 사과를 깎아주며 분석했다. 김민준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어. 네 시어머니는 계산이 빗나가고 심지어 법적 기소 가능성까지 직면했어. 유기죄 말이야. 그들은 지금 네 손에 있는 증거들이 정말 법정으로 가면 어쩌나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니 협상은 필연적이야. 하지만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분명 어떻게든 압박하거나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 할 거야. 나는 사과를 받아 조금씩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나의 마지막 보루이자 그들이 이용하려 할 수 있는 약점이었다. 과연 하루가 더 지난 후 최유진은 김씨 가족이 의뢰한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이혼 문제 협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만나자는 요청이었다. 장소는 최유진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로 정했다. 왔네. 최유진은 전화를 끊으며 눈빛을 날카롭게 빛냈다. 서연아, 마지막 한판이야. 준비됐어? 나는 내 배를 쓰다듬으며 그 안에서 작은 생명이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느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준비됐어. 협상 당일 나는 검은색 넉넉한 니트 원피스 위에 미색 가디건을 걸쳤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립밤만 살짝 발랐다. 최유진은 깔끔한 짙은 색 정장 차림으로 압도적인 기세를 뿜어냈다. 우리는 미리 회의실에 도착했다. 상대방은 3명이었다. 김민준. 그는 며칠 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눈가는 깊이 패였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다. 이숙자 여사는 분명 값비싸 보였지만 지금은 어딘가 꽉 조이는 듯한 정장 차림이었다. 얼굴에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 속의 불안감과 도끼는 숨길 수 없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어딘가 능글맞아 보이는 중년 남자. 인사도 없었다.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박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어 흐름을 잡으려 했다. 최 변호사님, 박서연 씨.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의 일부 오해와 가족 갈등에 대해 제 의뢰인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박서연 씨에게 경제적으로 일정한 보상을 하고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용의가 있습니다. 결국 부부 인연이었고 아이도 있는데 입을 열자마자 유기죄와 오해도를 오해와 가족 갈등으로 치부하려 하고 아이를 빌미로 압박하려 했다. 최우진이 웃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박 변호사님, 저희는 시간이 귀합니다. 돌아가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의뢰인이 겪은 것은 사전에 계획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유기 행위이며 명백한 혼인중 외에도 및 재산은 이깁니다. 이것은 법률 문제입니다.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그녀는 서류 한 부를 상대방 앞으로 밀었다. 이것은 저희의 이혼 합의서 초안과 첨부된 손해배상 및 재산 분할 청구서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김민준이 그 청구서를 낚아채 몇 줄 훑어보더니 얼굴이 변했다. 맹렬히 종이를 탁자에 내리쳤다. 박서연, 너 미쳤어? 집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고 1,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과 300만 원의 임신기간, 양육비 및 가사 노동비를 요구해. 너 강도니? 이숙자 여사도 날카롭게 소리쳤다. 집은 우리 김씨 집안이 산 거야. 너랑 무슨 상관이야? 돈까지 요구하다니? 네가 우리 집 물건을 다 훔쳐간 것만 해도 내가 배상하라고 안 하는 게 다행이지. 나는 눈을 들어 그들을 평온하게 바라봤다. 협상 중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확했다. 집은 결혼 후 구입한 것이므로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하며 저는 분할할 권리가 있습니다. 배상은 당신들이 치러야 할 때가입니다. 당신들 물건은 제가 잠시 보관 중일 뿐입니다. 명세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돌려드릴 겁니다. 물론 원치 않으시면 제가 감정가로 처분하고 그 비용은 배상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숙자 여사는 화가 나서 가슴이 들썩였다. 박 변호사가 흥분한 김민준과 이숙자 여사를 진정시키고 미간을 찌푸린 채 청구서를 받다. 최 변호사님, 박서연 씨. 이 요구는 솔직히 좀 과합니다. 특히 정신적 손해배상과 양육비는 명확한 기준이 부족합니다. 최유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다시 서류철 하나를 열어 박 변호사 앞으로 밀었다. 기준이요? 기준은 우리가 논의할 수 있죠. 이것은 경찰이 최 의뢰인이 불법 감금 및 유기당한 사실에 대해 작성한 수사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여성단체가 개입한 상황 설명과 지원 의견입니다. 이것은 김민준 씨와 한아름 씨의 호텔 투숙 기록, 송금 내역, 그리고 애매한 통신 기록의 일부 증거입니다. 이것은 이숙자 씨가 직접 쓴 악의적인 계획이 담긴 노트의 조약이 담긴 노트의 주요 페이지 복사본입니다. 만약 박 변호사님께서 이것은 이 부족 페이지 복사본입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민사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유기죄, 중혼죄 간통죄가 없어졌으므로 증거인멸 중 형사책임, 그리고 김민준 씨가 개인적인 포맹 문제로 인해 회사에서 정직 및 해고당함으로써 발생한 연대, 경제적 손실까지 모두 계산될 수 있습니다. 최유진은 한 문장씩 말할 때마다 서류원부씩 밀었다. 서류원부 한 부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맞은편 세 사람의 마음에 박혔다. 박 변호사의 이마에서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 증거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보면 볼수록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 상세하고 강력한 증거, 거의 완벽한 증거 사슬을 가지고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김민준과 이숙자 여사는 죽은 듯한 얼굴이었다. 그들은 원래 흥정하거나 심지어 한판 싸울 생각까지 품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철저한 증거들에 압도되어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요. 나는 덧붙였다. 시선은 김민준에게로 향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들은 면접 교섭권을 가지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방식은 제가 동의해야 하며 아이 앞에서 저를 헐뜯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더 낮췄다.
저는 판사님께 아내가 임신 중에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가족과 함께 아내를 유기한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얘가 기운 빠지면, 만약 얘가 못 버티면 같은 말을 쓴 할머니가 손자를 만날 자격이 있는지 보여드리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이숙자 여사는 목이 졸린 듯 얼굴이 죽은 나무색으로 변했다. 손가락이 떨리며 나를 가리켰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김민주는 맥없이 어깨를 늘어뜨렸다. 그는 양육권 문제에서는 자신이 전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박 변호사는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는 이 협상에서 이미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얼굴이 흑빛이 된 김민준과 이숙자 여사와 낮은 목소리로 급히 몇 마디 상의했다. 결국 김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집은 당신에게 감정가로 줄 수 있어. 배상금은 좀 줄여줄 수 없을까? 나 지금 직장이 정지돼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가 없어. 최유진은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고 두 손을 탁자 위에 깍지 낀 채 눈빛은 칼날 같았다. 김민준 씨, 여기는 시장이 아닙니다. 흥정한 곳이 아니에요. 제 의뢰인과 그녀의 뱃속 아기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 청구서는 저희가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최후의 마지노선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저희는 법정에서 만날 수가 없다면, 당신들에게 이틀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면 서명하고 절반을 내세요.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미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보살핌은 당신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나와 최유진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뒤에서 이숙자 여사의 억눌린 울음소리와 김민준의 무너지는 듯한 흐느낌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았다. 변호사 사무실 건물을 나서자 햇살이 찬란했다. 최유진은 길게 숨을 내쉬며 내 등을 두드렸다. 아주 잘했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급소를 찔렀어. 그들 마지막 모습을 보면 알잖아.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걸. 이틀 길어야 이틀 안에 분명 서명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너무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큰 돌덩이가 마침내 움직여 한 발짝 옆으로 치워진 듯했다. 유진아, 고마워.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뭘 고마워? 최유진이 내 어깨를 감쌌다. 네가 스스로 일어섰고 독하게 마음먹었고 이 싸움에서 이긴 거야. 나는 기껏해야 네게 칼을 건네준 것뿐이지. 그녀는 씩 웃으며 내 배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그렇지 않아나? 네 엄마는 대단한 영웅이야. 뱃속의 아가가 아주 잘 반응해 주었다. 마치 우리에게 화답하는 듯 움직였다. 우리 모두 웃었다. 이틀 후 김민준 쪽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리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며 정식 합의서, 서명 및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모든 것이 드디어 마무리될 참이었다. 나는 서명하고 돈을 받는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어떤 균열은 영원히 봉합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나와 내 아기의 미래는 더 이상 이 인간 말종들과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자유롭고 희망찬 삶을. 합의서 서명이 끝난 그날 오후, 김민주는 최유진과 내가 데려간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첫 번째 보상금을 송금 완료했다. 휴대폰 뱅킹에 뜨는 입금 메시지를 보며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그저 당연한 일이라는 평온함만 있었다. 최유진이 옳았다. 내 것을 되찾는 것은 하늘이 주는 당연한 이치였다. 이어지는 날들은 마치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듯 흘러갔다. 나는 질식할 것 같은 기억이 가득한 그 집에서 이사 나왔다.
그 돈과 분할된 다른 재산을 합쳐 환경이 좋고 보안이 엄격한 아파트 단지에 예쁘고 아늑한 단금으로 구입했다. 최유진은 내게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팀을 찾아주었고 가장 빠른 속도로 아기 방을 꾸몄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밝고 햇살과 희망의 냄새가 났다. 시어머니 이숙자 여사의 그 진심 어린 사과문은 결국 그녀가 직접 손으로 쓰고 사진을 찍어 가족 채팅방과 친구들에게 올리는 방식으로 완성되었다. 최유진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어떻게든 김씨 가족의 친척 채팅방 몇 군데에 잠입했다고 한다. 그 친구 게시물 아래에는 처음에는 즉시 바뀌었다고 한다. 분위기는 즉시 바뀌었다. 분위기는 친척 몇몇은 상황을 모르는 친척 몇몇이고 위로의 댓글을 달았지만 곧 누가 김민준의 외도와 그들 달았지만 좋아요와 위로의 댓글들은 조용히 삭제되었고 그 게시물은 죽은 듯한 침묵과 은밀한 손가락질 속에서 이숙자 여사의 소셜 역사의 5점으로 남았다. 그녀는 나중에 아예 친구 기능을 닫았다고 한다. 소문에 따르면 화가 나서 혈압이 급상승했고 며칠 동안 밖에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 김민준과 한아름의 삶도 순탄치 않았다. 회사는 그를 해고하지는 않았지만 승진은 물 건너갔고 중요한 프로젝트는 더 이상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회사에서 투명 인간처럼 소외되었다. 동료들이 그를 보는 눈빛은 모두 이상했고 예전에는 그에게 잘 보이려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피해 다녔다. 한아름은 더욱이 회사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웃음거리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슬그머니 사직했다. 그들이 아직 함께하는지 아닌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경제적 우위와 번듯한 직장을 잃은 사람이 그들이 처음 불륜을 저지를 때 상상했던 것처럼 아름답기는 어려울 거지를 때 상상했던 것처럼 내 이혼 증명서는 화창한 오전 최유진과 함께 동사무소에서 나왔을 때 손에 쥐었다. 햇살이 약간 눈부셨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손에 든 그 짙은 붉은색 서류는 가벼웠지만 동시에 천근의 무게를 지닌 듯했다. 그것은 과거를 완전히 끊어냈다. 최유진이 내 어깨를 감쌌다. 가자, 축하해야지. 박서연 대미녀, 새 삶을 찾은 걸. 뭐 먹고 싶어? 내가 쏠게. 이제 네가 꼬마 시어머니가 됐으니 네가 더 부자 되기 전에 얼른 나한테 잘 보여야지. 나는 웃었다. 지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웃음이었다. 나 망고 심이로 먹고 싶어. 그 오래된 디저트 가게에서 파는 거. 망고 2배로 넣어달라고 해줘. 내가 말했다. 콜. 최유진이 말했다. 지금은 임산부가 최고야. 우리는 정말 망고 2배 심이로를 먹었다.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위장에서부터 마음속까지 퍼져나갔다. 최유진은 자신이 맡을 다음 사건에 대해 떠들고 까다로운 고객에 대해 투덜거렸으며 또다시 신이 나서 아기방에 무엇을 더 놓아야 할지 나와 의논했다. 아, 맞다. 내 조카 딸 이름을 생각해뒀어. 최유진이 말했다. 이모가 된 내가 큰 빨간 봉투를 준비해야지. 나는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그 안에서 작은 아가가 힘차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아직 최종적으로는 못 정했어. 하지만 아들이든 딸이든 이름에 안자가 들어가게 하고 싶어. 평안할 안 말이야. 내가 말했다. 최유진이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좋아. 안 정말 좋은 이름이네. 날들은 그렇게 평온하고 충실하게 흘러갔다. 나는 정기적으로 산전 검사를 받았고 아가는 모든 것이 건강했다. 나는 온라인 임산부 요가 강좌를 신청했고 직접 영양식 만들기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결혼 전 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꿈을 꾸었었다. 붓으로 종이에 색을 입힐 때 내 마음은 고요하고 충만했다. 김씨 가족 쪽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들은 마침내 한때 순종적이었던 박서연이 죽었고 그들이 감히 건드릴 수도 감히 넘볼 수도 없는 낯선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가끔 아주 소수의 연락을 유지하던 옛 이웃들에게서 귓가에 스치는 말들을 들었다. 김씨 집안은 지금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이숙자 여사는 하루 종일 한숨만 쉬며 후회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저 담담하게 웃었다. 후회.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아마도 계획의 실패와 자승자각일 뿐 한때 나를 그렇게 잔인하게 대했던 것에 대한 후회는 아닐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했다. 이 정도면 충분했다. 그들의 후회는 나의 새로운 삶에 가장 좋은 배경이 되어 나에게 영원히 뒤돌아보지 말라고 상기시켜. 예정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을 때 내 새 집은 완전히 준비되었다. 주말 저녁 최유진이 아기 용품을 잔뜩 들고 와서 쟁여두었다. 우리는 새 집의 넓고 밝은 베란다에 앉아 멀리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바라봤다. 바람이 얼굴에 부드럽게 불어왔다. 아주 편안했다. 어때, 박서연 씨? 새 삶에 만족해? 나는 따뜻한 허브차를 한 모금 마시며 거실 한 구석에 새로 산 이젤과 반쯤 그려진 화려하고 역동적인 아기방 상산도를 바라봤다. 그리고 배를 쓰다듬었다. 너무 만족스러워. 유진아,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난 아마도. 최유진이 내 말을 끊었다. 그만해.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은 하지 마. 네가 일어설 수 있었고 독하게 마음먹을 수 있었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너 자신 덕분이야. 나는 기껏해야 네게 칼을 건네준 것뿐이지. 그녀는 시익 웃으며 내 배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그렇지 않았나? 네 엄마는 슈퍼 영웅이야. 뱃속의 아가가 아주 잘 반응해 주었다. 마치 화답하는 듯 움직였다. 우리 모두 웃었다. 밤은 깊어졌다. 최유진은 내가 객실로 가서 쉬라고 보냈다. 나는 홀로 조용한 것이 앉았다. 큰 불은 켜지 않고 따뜻한 스탠드 조명 하나만 부드러운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내 시선은 천천히 이 완전히 나의 공간을 훑었다. 편안한 소파, 부드러운 카펫이 깔린 바닥, 벽 가득한 책과 그림들, 부엌에 정돈된 식기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모든 것이 준비된 아늑한 아기방. 이곳에는 가정폭력도, 계산도, 질식할 것 같은 쪽지도, 밤늦게 귀가하지 않는 남편과 모질한 시어머니도 없었다. 이곳에는 오직 안전과 평온, 그리고 기대로 가득 찬 사랑만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불룩한 배 위에 두 손을 가볍게 얹었다. 그곳에는 나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이 잉태되고 있었다. 아가야, 우리는 안전해. 엄마는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창밖 도시의 불빛은 찬란했고 마치 흐르는 은하수 같았다. 나는 그 은하수 속에 나만의 따뜻하고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작가와 소통하고 싶은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편집자가 모두 작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